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분석과 함께 핵심 인물인 윤중전 씨의 지인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는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해 연예계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희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두 사건을 다루기 전에요. 저희들 방송 시작 전에 속보로 전해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대한항공 측 발표를 저희들이 이제 빌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간은 오늘 새벽 미국 LA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70세죠. 예. 사인은 현재로선 폐 질환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재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몸이 안 좋다는 걸 좀 알려졌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계에서는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몰랐었죠. 예. 왜냐하면 화면에 나오고 이런 모습만 보면 사실은 뭐 병이 그렇게 유중하냐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도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고요. 지금 그 아들인 조현태 사장도 함께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걸 보면 예. 가족들이 함께 치료를 위해서 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숙환으로 별세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49년도에 태어나셔서 74년도에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1992년부터 대한항공 사장을 하시다가 2003년에 이제 한진그룹 회장까지 오르게 되셨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4년 땅콩이양 사건 이후에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가가 예. 전체가 이제 논란이 되고 처음에는 뭐 딸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또 둘째 딸도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 아내 문제까지 이러면서 상당히 좀 고통이 심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숙환도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아마 건강상의 여러 가지 원인이 돼서 별세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족 문제 스트레스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지난달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내이사직에서 재신임되지 않은 부분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을까요? 그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그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잖아요. 예. 물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게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계에서 일반 주주들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또 이런 주주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물러나는 경우가 첫 번째 사례였어요. 그런 사례라고 하면 본인이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됐다는 것도 충격이 됐을 것이고 또 가족사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주주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갑질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가 예. 갑질 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난의 어떤 대상이 됐었고 그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회사가 대한항공이고 한진그룹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도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지병과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나 주위 환경의 환경들이 많은 이제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숙환으로 별세까지 하시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가 뭐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또 조양호 회장 개인으로서 입사 4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업 총수, 뭐 경영하는데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지금 횡령인가 배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지금 270억 정도 횡령 배임으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지금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재판 일정도 많고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도 많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에는 어떤 식으로, 뭐 검찰 같은 경우는 공소권 없으면 하겠지만 재판은 따로 뭐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어차피 이제 뭐 본인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재판은 종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은 아예 종료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인 이명희 씨 그리고 딸 조연아 씨도 이번 주에 재판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럼 이런 부분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뭐 재판도 좀 일정 부분 연기가 되는 겁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이 이제 재판기일 연기 요청을 합니다. 예.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재판부에서는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재판은 뭐 연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대한항공 하면 굉장히 예전에 월남전 때인가요? 그 네. 무렵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성장 가속도를 밟아왔는데 조양호 회장이 출범 직후에 형제의 난도 있었고요. 예. 또 그룹에 한참 잘 자라오다가 최근에 이런 불미스를 굉장히 많았잖아요. 기업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는데 예.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지금 대한항공 쪽에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독점이죠, 사실. 우리 정부에서 어쨌든 정치 권력과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독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시아나가 들어오면서 경쟁력이 체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항공 신화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진그룹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 오너 일가의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요, 저런 문제가 뭐 보도가 안 될 수도 있고 무마될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떤 인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어떤 기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뭐 대우랄까요?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관점과 관심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대한항공의 저는 이미지 실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져요. 예. 조현아 그 당시 부사장이죠. 그 당시 부사장이 땅콩 해양 사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항공이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결국 오너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오너 리스크가 한진그룹 전체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전에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다른 형태의 어떤 갑질 형태들도 하나 둘씩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조현아 동생이죠. 조현민. 예. 조현민 전 전무죠. 전무도 이제 물컵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또 논란이 됐고 또 이명희 부인. 그 부인인 되시는 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영상과 이런 게 나오고 또 실제 그 피해를 당했던 분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증언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회사 전체가 엄청난 그 이미지 실추를 받게 됐고 그것이 예. 결국은 이제 대한항공의 주가 하락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분위기도 굉장히 술렁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 일단은 지난 주말 사이에 윤중천 씨와 관련된 지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뇌물 혐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부분은 뇌물수수 혐의거든요. 우리가 많이 거론됐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주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뇌물이라는 것은 누군가 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막바로 준 사람 윤중천 씨죠. 여기서는 불러서 소환 조사하기보다는 나중에 윤중천 씨가 협조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주변 조사를 통해서 증거관계를 좀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 윤중천 씨도 이번 주 빠르면 이르면 소환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윤중천 씨 말고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이번엔 강제 소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윤중천 씨가 이제 어떻게 진술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뇌물을 준 게 맞다 그런 진술이 확실히 나오면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사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제 수사하는 방법이 있고 임의 수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 수사는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예. 임의 수사는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 수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임의 수사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조만간에 아무튼 윤중천 씨를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확실한 진술이 확보된 다음에 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술이 없으면 소환 조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뇌물죄라는 것은 공여자의 진술이 있어야만이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여자가 뭐 확실하게 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공여자의 진술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변 조사를 더 철저해야 되고요. 그만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을 확실하게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 윤중천 씨의 공여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검찰청사에 출석을 하면 예. 그 일반 우리 형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들어오는 피의자들처럼 예. 포털 안에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 세울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검찰이 결정할 문제인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검찰 포털라인에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 포털라인에 세우는 것이 뭐 사람 그 피의자에게 일정 부분 좀 창피를 준다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포털라인 안 세워 보세요. 그 기자들이 어떤 정도는 정보를 받게 되면요. 그 안에서 그냥 기자들 난리 날 겁니다. 저 취재한다고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몰래 뭐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검찰청에 출석하거나 새벽이나 뭐 밤늦게 오면
뭐 기자들이 모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알게 되면 포토라인 없으면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저 입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포토라인에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아직 뭐 형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뭐 이렇게 창피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출두하는 그 피의자가 안전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아마도 만약에 김학의 뭐 피의자나 아니면 윤중천 씨 같은 사람들을 포토라인 안 세우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또 논란이 될 겁니다.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봐주는 거냐, 뭘 숨길 게 있냐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뭐 포토라인 세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뇌물 혐의 아무래도 뇌물죄도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번에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할 때 그 금액에 대한 추적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액이 일단은 1억 원이 넘어야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금 성립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 추적이 좀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진상조사단에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이 되고요.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것도 금액별로 또 구분이 돼 있어요. 3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이상이 의미가 있냐면은 예. 3천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됩니다. 근데 일반 형법상의 뇌물죄로 갔을 경우는 7년이 되거든요. 예. 그럼 7년인 경우에는 사실 공소시효가 거의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그 안에는 뇌물수수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만이 예. 이 사건의 수사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3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게 한꺼번에 3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예. 포괄일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예. 10년 이내 범위 내에 일부라도 돈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포괄일죄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윤준호 씨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어떤 그 정황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진술을 하더라도 특정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좌 추적이 지금 6년 만에 다시 시도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에서 과연 입출금 전표랄지 이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느냐. 이미 뭐 금융법에 따르면 다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증거물 확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오래된 사건이라서 수사단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보존 기간이 지나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통상적으로 금융 자료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보존하도록 돼 있고요. 통신 내역 같은 경우, 통화 내역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서는 1년 정도밖에 보관을 안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계좌 추적하고 통화 내역 조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경찰청 포렌식 업체도 압수수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자료에 대한 서로 경찰과 검찰 간의 진실 공방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맞습니다. 때문에 압수수색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3만 건 정도를 아마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경찰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조사에서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 뭐 모았던 아니면 증거들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가 검찰에 넘기지 않고서 경찰이 그냥 무혐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포렌식 센터에 혹시나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뭐 분석하는 과정에서 흔적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다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경찰에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 처음에 가서는 또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가 예.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걸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그 전에 수사하면서 모았던 자료들 중에 의미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마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압수수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번에 태국으로 나가려다가 그 직전에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붙잡혔다고 해야 될까요? 중단이 됐잖아요. 공익 법무관 2명이 사전에 그걸 조회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일단 감찰해 보니까 뭐 흔적은 없었던 걸로 또 그쪽과 통화한 것도 잠깐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대검에서 좀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판단한 것 같아요. 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법무부에서 자체 조사를 내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객관적인 흔적은 안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냈고요. 지금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조사를 보면 이게 대면 조사를 했고 법무부에서 그다음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을 이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흔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정말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부탁을 받고 조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니까 호기심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는 그 안양지청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뇌물 혐의 말고도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조사는 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아마 이제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 문제거든요. 사실 청와대가 과연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하고 있는 곽상도 민정수석과 또 이 변호사죠. 두 사람이 실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김학의 수사를 뭐 무마하게 했거나 아니면 축소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경찰들의 인사에도 개입한 것이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사실관계는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압력을 가해서 김학의 수사를 좀 더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경찰 간부들과 경찰 인력들을 다른 곳에 발령을 냈던 그런 문제들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학의 그 전 차관에 대한 수사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아마 연결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수사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또 비난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방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조 교수님, 저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또 이게 부상이 되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꽤 지난 사건이잖아요. 당시에도 이 연예인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변행성 사건 또 다른 뭐 연예인들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폭로전처럼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물론 뭐 글쎄요, 여러 가지 뭐 물타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는 물타기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학의 사건이 여러 번 지금 세 번째 수사예요. 그 두 번의 수사 있을 때마다 연예인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 김학의 사건의 취재나 보도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도 버닝썬 사태 또 황하나 씨 사건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정부가 그런 걸 가지고 또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예를 들면 연예인 관련된 마약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실 좀 선정적인 내용도 포함되는 그런 사건들에 언론이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말고 그것도 보도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김학의 사건 같은 것도 끊임없이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언론이 놓치거나 아니면 보도 안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조직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언론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보도해 준다고 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버닝썬 사건이나 이 두 가지 사건, 황하나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어진 시점을 보면 김학의 수사,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타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황하나 씨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은 구속된 상황입니다. 근데 뭐 투약 혐의는 인정했는데 뭐 유통, 공급 이런 혐의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둘 중에 뭐 어떤 부분이 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겁니까?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단순 투약보다는 공급 행위를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공급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2배 이상 더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공급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 취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공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게 뭐 투약을 하게 되는 것은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투약을 하게 되는 것이기여서 당연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애국의 경우에도 공급자를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황 씨의 진술입니다. 이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자신이 마약을 다시 시작했다. 뭐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를 항변해야 될까요? 뭐 책임을 떠넘긴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그러면서 어제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본인이 자고 있는데 강제로 뭐
연예인 지인이 투약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유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아니면 확산시키는 이런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세요. 본인만 투약하는 것도 나쁘지만 다른 사람한테 마약을 전달하거나 판매하거나 아니면 유통하는 행위는요. 더 많은 사람을 마약에 끌어들이는 행위까지 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황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본인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약 한 거 자체는 지금 벗어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마약을 전달하거나 유통했다고 하는 것까지 본인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금보다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의 이유 때문에 연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예인 A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본인이 투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어찌 보면 피해자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처벌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봐요. 아마 전략적으로 처벌이나 재판을 앞두고서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저렇게 잡고 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 같은 혐의로 한번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왔었잖아요. 그 후에 또 녹취가 공개됐던 부분, 아빠와의 친분 관계, 경찰청장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좀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된다면 다시 좀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에서 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그 수사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예. 황은하 씨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투약을 했던 그 당사자는 기소가 돼가지고 처벌이 됐고 판결문상에 보더라도 황은하 씨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통상적인 마약 수사에서는 투약 사범에서 시작해서 공급 측, 밀수 측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공급을 해준 황은하 씨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고요.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유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희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